이 영정사진은 나잖아! 저는 청담동 대저택의 식모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모님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회장님이 남긴 음식을 몰래 싸서 딸에게 먹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사상을 차리다가 본 영정사진 속 아이가 저였습니다. 이게 내 옷이잖아. 27년 전 잃어버린 재벌가의 딸.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폭력 남편에게 끌려가고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제 어깨에 새겨진 단 하나의 흉터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 그 지옥 같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돈 내놔, 이서연. 숨겨둔 거 다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좁은 반지하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4살 딸 지민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고 토끼처럼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만해요. 지민이가 보고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발길질이었습니다. 빠직, 갈비뼈 어딘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안에 쓴 피맛이 퍼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민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에이,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도박빚 때문에 손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애새끼 타령이 나와? 박철수, 한때는 성실했던 남자, 제가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도박에 손을 댄 순간부터 그는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술 냄새에 찌든 몸, 폭력만이 남은 두 주먹, 장롱 밑에 처박아둔 비상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내놔. 당장. 그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그 돈만은 안 돼. 지민이 유치원비도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쌀똥마저 바닥났습니다. 그 3만 원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몰래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지민이 밥이라도 먹이려고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지민이 밥값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짝! 철수의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머리가 휙 돌아갔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가 혀를 적셨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지민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엄마, 아빠,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시끄러워. 이 개새끼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철수가 지민이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돼. 저는 철수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밀쳐냈고 지민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철수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 저는 신발을 신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깨진 유리 조각인지 돌인지 모를 것들이 발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철수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골목 어귀에 다다라서야 저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쓰레기 더미 옆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제 낡은 티셔츠를 적시고 지민이의 얇은 내복까지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옷을 끌어올려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추워. 배고파. 지민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 하나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결과가 이 참혹한 지옥이라니. 갈 곳이 없어.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은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비를 맞다간 아이가 폐렴이라도 걸릴 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였습니다. 콰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전봇대 하나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바람에 펄럭이며 반쯤 찢겨나간 전단지 한 장. 저는 홀린 듯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굵은 매직으로 쓴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청담동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협의 선불 가능. 제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 같았습니다. 청담동. 대한민국 상위 1%가 산다는 그곳. 저 같은 천민은 감히 발도 들릴 수 없는 곳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그게 대수야. 매일 맞고 사는 것보단 낫겠지. 짐승 같은 놈 밑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그 안에 적힌 주소는 제 뇌리에 불로 지지듯 박혔습니다. 지민아, 가자. 저는 퉁퉁 부어 피가 흐르는 맨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민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엄마가 너 따뜻한 밥 먹여줄게. 비 안 오는 곳에서 재워줄게. 약속할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희미한 빛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절뚝이며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또 다른 감옥일지 아니면 기적의 성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이 지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청담동 언덕 꼭대기. 육중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선 대저택.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성체 같았습니다. 저는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입주 도우미 구하신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철커덕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업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수와 조명, 그리고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2층 양옥집.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현관문이 열리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의 집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실장은 더러운 것을 본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 무슨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의 안주인 윤사모였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깊게 팬 눈두덩이,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눈빛. 그녀는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도우미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 윤사모의 시선이 제 등에 엎인 지민이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윤사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인 거 몰라? 어디 감히 혹을 달고 들어와. 윤사모의 히스테릭한 고함에 지민이가 놀라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엄마 무서워. 집에 갈래. 조용히 못 시켜. 내 딸은 죽어서 울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남의 새끼가 울어대. 윤사모는 귀를 막으며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애가 배고파서 그래요. 며칠을 굶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 단속시키겠습니다. 없는 듯이 지내겠습니다. 제발이요. 제 이마에서 피가 흘러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실장이 경비를 부르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윤사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 그리고 눈물 젖은 큰 눈망울. 윤사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27년 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후볐던 것입니다. 윤사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모님, 최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윤사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를 가리켰습니다. 애밥부터 먹여.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윤사모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성애가 낯선 아이의 눈망울 하나에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최 실장은 혀를 차며 저를 하인들이 쓰는 별채 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아줌마가 던져준 식은 밥덩이를 지민이에게 먹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민아,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게. 너 배 안 골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지민이를 재우고 멍든 팔뚝에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습니다. 이 얼음 같은 성에서 저 까칠한 사모님의 비위를 맞춰가며 반드시 살아남겠어.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윤사모가 주방에 나타나
제게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를 내고 있던 저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윤 사모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달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월 12일. 그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눈물 자국인지 물 얼룩인지 모를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 딸, 우리 지수 생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고. 윤 사모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냉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구나. 짐작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상을 차려. 내 딸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윤 사모가 식탁 위에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검은색 신용카드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구해와. 고기는 반드시 툭불 한우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안심으로. 조기는 영광 법성포에서 직송한 걸로.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백화점 최상품으로.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민이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 국물까지 마시는데 얼굴도 모르는 죽은 딸을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을 쓰라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정성? 흥? 윤 사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같은 년이 정성을 알기나 해? 실수하지 마. 간이라도 안 맞거나 재료가 조금이라도 시원찮으면 그 길로 너네 모녀는 쫓겨날 줄 알아. 저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빚쟁이 남편 박철수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텐데.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장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지하식품관. 제 행색은 이곳의 화려한 조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고무줄 바지에 낡은 운동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멍든 팔뚝과 거친 손등에 머물렀다가 찌푸려지며 흩어졌습니다. 이거 한우 선물 세트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하자 점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손님, 이건 백지에 5만 원이 넘는데요. 선물 세트는 1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네, 주세요. 여기 카드로요. 제가 윤사모의 검은 카드를 내밀자 점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붉은 선빛이 도는 최고급 소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제 가난한 삶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고기 반찬 구경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계산대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호사스러운 밥상을 받는데 살아있는 내 새끼는 남의 집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아가씨는 좋겠네. 죽어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별채 방에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여나 음식 냄새를 맡고 배고프다고 보챌까봐 찬물에 밥을 말아먹이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지민아, 오늘 절대 본체에 오면 안 돼. 사모님 화나시면 우리 또 쫓겨나.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전쟁을 치렀습니다. 갈비찜을 재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요리책을 봐야 겨우 맛을 내던 잡채였는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간장을 조금 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윤기를 내고, 시금치는 상태가 별로니까 부추로 대체하고,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저는 망설임 없이 양념을 배합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익힌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는 거지?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무렵 거실의 거대한 찬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색색의 전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침이 꿀깍 넘어갔지만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욕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2층에서 내려온 윤사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상을 훑어보았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던 그녀의 눈이 잡채 접시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윤사모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윤사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은 이 맛.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딸 지수에게만 해주던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바로 그 맛. 우연일까? 어떻게 이 천한 여자가 우리 집안의 비법을 알지? 내가 만든 거냐? 네.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신가요? 다시 할까요? 제가 겁에 질려 묻자 윤사모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거실 한켠에 놓인 장식장 쪽으로 윤사모가 걸어갔습니다. 상 차리는 건 됐어. 이제 우리 지수 얼굴을 봐야지. 윤사모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기일에만 꺼내 놓는다는 그 귀한 사진. 아줌마, 저거 좀 받쳐들어. 윤사모의 명령에 저는 얼른 다가가 액자를 받아들으려 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륵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쿵!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색 바탕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명주옷. 왼쪽 소매 끝단에 희미하게 번진 작은 핏자국까지. 이건 제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뭐하는 짓이야? 윤사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진 속 저 옷. 제가 고아원 원장님에게 받아 평생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이라던 저 옷이 왜 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지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와장창 거실의 정적을 깨고 은쟁반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갓 지은 햇살밥과 맑은 탕국이 사방으로 튀어 윤사모의 검은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윤사모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시선은 오로지 바닥에 떨어진 액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 위로 탕국물이 흘러내렸지만 사진 속 아이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 명주 천에 노란 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나비 문양. 왼쪽 소매 끝단에 살짝 얼룩진 핏자국 같은 붉은 점까지. 말도 안 돼. 저게 왜 여기 있어?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흔히 파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입고 있었다던 원장 수녀님이 이게 내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란다며 쥐어주셨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정신 안 차려. 내 딸 밥상을 엎어. 짝! 윤사모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매서운 손길이었지만 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바닥을 기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소매로 사진을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이 옷이 어디서 난 거예요, 사모님?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거요? 제가 액자를 들이밀며 묻자 윤사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밀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내 딸 사진에 손을 대. 내가 우리 지수 태어났을 때 직접 수놓아 입힌 옷이다.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옷이라고. 쿵. 제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수놓은 하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옷이랑 똑같다고 말했다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아예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거야. 지민이를 데리고 이 비 오는 밤에 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어. 치워. 당장 안 치우고 뭐해. 윤사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나비 문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별채 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도박 중독자 남편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먹을 때도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단 하나의 보따리였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저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사이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작은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제 손이 옷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옷. 하얀 명주 천, 노란 실로 수놓아진 나비 문양. 그리고 왼쪽 소매 끝단에 있는 희미한 붉은 점. 그것은 어린아이였던 제가 손가락을 베어 묻혔던 핏자국이 세월에 바랜 흔적이었습니다. 흑.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저 집 딸이라고? 내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 대저택의 딸이라면 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왜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 매 맞고 살아야 했는가? 부모가 날 버린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사모님이 날 얼마나 벌레 보듯 하는데 내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눈빛이라도 달랐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되는 상상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야. 나 같은 지질이 복도 없는 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옷을 쥔 손에서 전해지는 묘한 온기가 제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쪽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이 집의 집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등 뒤로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밤중에 앉아서 뭐합니까? 뭘 그렇게 숨겨요? 훔친 거라도 했나? 아, 아닙니다.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등 뒤를 지긋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늘었군. 낮에 쟁반을 엎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있더니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이 집에서 수상한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최 실장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맹수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다시 신문지에 꽁꽁 싸서 장롱 밑바닥이 뜯어진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게 내 옷이라는 걸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거야. 저는 잠든 지민이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어둠이 저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이가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제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7년 전 길을 잃고 울던 어린 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별채 장롱 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비옷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 보여드릴까? 아니, 그럴 순 없어. 죽은 딸 흉내내서 재산놀이는 사기꾼으로 몰릴게 뻔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릴까? 그분은 더 냉철하신 분이야. 증거라곤 낡은 옷 한 벌뿐인데 어떻게 믿어주시겠어? 차라리 지금처럼 식모로라도 이 집 근처에 있는 게 나을지도. 저는 나비옷을 다시 더 깊숙이 밀어넣고 신문지로 여러 겹 감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최 실장이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 네. 일찍 시작하려고요. 밤에는 잘 잤어? 그의 눈빛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내가 지나갈 때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뭘 뒤지는 소리 같았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 밤새 내 방을 감시한 거야? 기억해둬. 이 집엔 비밀이 없어. 회장님 댁에서 20년을 살았으니 이 집 구석구석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지. 수상한 짓 하다간. 최 실장은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뼈도 못 추리게 될 거야.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를 알고 있어.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심하고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최 실장의 감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별채로 돌아가면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제 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치겠어. 숨이 막혀.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지민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디가? 현관에서 최 실장이 막아섰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려고요. 혼자? 아니요, 지민이랑 같이요. 최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2시간?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그는 비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방을 뒤질 거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장 봐야 해. 지민아, 엄마 잠깐만 생각 좀 할게. 돌아가면 끝이야. 나비옷을 찾을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떡하지? 다시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박철수가 여기까지 찾아올지도 몰라. 그럼 정말 끝이야. 2시간 반 뒤 저택 귀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최 실장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왔어? 오래 걸렸네. 죄송합니다. 시장이 복잡해서요. 그래. 짐 정리하고 쉬어. 수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아니,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찾았구나. 나비옷을 찾아낸 거야. 별채방.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갈 때보다 더 깔끔하게. 누군가 이 방을 뒤졌어. 그리고 다시 정리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드러냈습니다. 틈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나비옷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미친 듯이 장롱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쳤습니다.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를 찾을 유일한 증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뭘 찾아? 최 실장이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그리고 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혹시 잃어버린 거라도 있어? 아니요. 다행이네. 이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특히 귀한 물건일수록. 최 실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참. 내일 사모님이 손님을 초대하신대. 집안 대청소 좀 해줘. 특히 사모님 방 드레스룸. 보석함도 먼지 닦고.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사라진 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석함.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지민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못난 거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계신데 증거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최 실장이 훔친 건 나비옷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저를 파멸시킬 또 다른 물건을 심어놨다는 것을. 폭풍전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모님의 드레스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먼지털이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닦으라고 했지. 문을 열자 화려함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 수백 켤레의 구두, 그리고 유리 진열장 안의 보석들. 저는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해.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끝이야. 보석함은 드레스룸 중앙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짝.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귀걸이, 루비 브로치.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5캐럿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오벌컷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사모님이 가장 아끼신다는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구나. 저는 그 반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보석함 테두리만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됐어. 이제 나가자. 하지만 그날 오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2층에서 윤사모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당장 사람들 다 모아. 김 회장의 육성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5분 후 거실에는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소집되었습니다. 요리사, 정원사, 운전기사, 그리고 저.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아 우리를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윤사모는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사모님의 드레스룸에서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소. 5캐럿 오벌컷, 시가 3천만 원짜리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드레스룸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해. 숨기면 더 의심받아. 제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하러? 청소를. 최 실장님이 보석함 먼지 닦으라고 하셔서요. 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 실장. 구석에 서 있던 최 실장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가 시켰나? 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손님 오신다고 하셔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서연, 보석함을 열었나? 네. 먼지를 닦으려고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테두리만 닦고 바로 닫았어요. 증거가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최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서연 씨 개인 물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뭔가를 꾸몄어. 그래, 당장 가방 가져와.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 저는 정말. 경호원, 전용 가방 당장 가져와. 김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 2명이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최 실장은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표정, 뭔가 꾸민 거야. 2분 후 경호원이 제 낡은 청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은 가방을 받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열어봐. 내 손으로.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지퍼를 여는 순간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묵직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들어있어.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수건, 지갑, 립밤, 지민이 물통. 평소에 넣어둔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야.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 꺼내봐. 바닥까지. 저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또각.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오벌컷 다이아몬드 반지. 영롱하게 빛나는
사모님의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가 제 가방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뻔뻔하게 윤사모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짝!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도둑년,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제가 직접 꺼낸 반지. 이서연.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겠소. 뭐라고 할 거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요. 돈 때문이지. 3천만 원이면 자네 같은 사람에겐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최 실장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건 법으로 처리해야죠. 그리고 최 실장의 시선이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벌이 시키듯 애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한 거 아닙니까? 지민이는 관계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저만 처벌하세요. 아이만은 제발. 그때 별채에서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뒤에 숨어 윤사모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아저씨가 나빠요. 지민이가 최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최 실장이 지민이에게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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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택의 육중한 철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누구야 이 밤중에. 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소주병. 저는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문 열어. 이서연. 숨은 거 다 알아. 내 마누라 내놔. 박철수의 고함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저 사람 누구야? 윤사모가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고, 내가 저런 인간에게 매맞고 살던 여자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가 대문 개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실장, 뭐 하는 짓인가?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컥.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잠시 기가 죽는 듯 하더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었습니다. 요 있었네. 이 쥐새끼 같은 년. 도망을 쳐. 박철수가 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아,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떨어뜨린 전단지 주워서 동네방네 다 물어봤어. 청담동 대저택에 새 식모 들어갔다더라고. 박철수는 저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민이가 매달렸습니다. 아빠 하지 마.
엄마 아파. 닥쳐. 박철수가 발길질로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지민이가 바닥에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김 회장이 노호를 터뜨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박철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재벌 회장님이 서민 죽인다. 박철수는 바닥에 대자로 누우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열한 눈빛으로 김 회장과 윤사모를 번갈아 보며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집에 들이셨어? 2년 내 돈 훔쳐서 도망친 도둑년이에요. 나 몰래 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 데리고 야반도주한 천하의 몹쓸 년이라고. 뭐라고? 윤사모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절 때려서 도박 때문에 절 팔아먹으려 해서 도망친 거예요. 회장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서도 손벌은 못 고치고 도둑질하다 걸렸네. 회장님 보셨죠? 2년 원래 이런 년입니다. 제 돈도 모자라 회장님 귀금속까지 훔치려고 들어온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최 실장의 누명 씌우기와 박철수의 거짓 폭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 현장이 발각된 데다 남편이라는 자가 와서 침까지 뱉어대니 저를 변호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내보내. 김 회장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명령했습니다. 경찰 부를 것도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저것들 다 끌어내. 안 돼요. 회장님, 사모님, 저 쫓겨나면 죽어요. 지민이라도 살려주세요. 저는 김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최 실장이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가자, 이년아. 집에 가서 보자.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박철수가 제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제 옷이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제 뒤를 쫓았습니다. 저는 질질 끌려가며 찢어진 셔츠 사이로 왼쪽 어깨가 드러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어깨에 새겨진 붉은 화상 흉터, 27년 전 끓는 국물에 데어 생겼던 김 회장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 결정적인 상처가.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계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윤사모의 눈에 언뜻 붉은 자국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나 말이야. 으악. 제 처절한 비명이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박철수는 짐승처럼 제 뒷덜미를 낚아채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제 손톱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 5살 지민이가 박철수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박철수는 가차없이 아이를 걷어찼습니다. 퍽! 지민이가 대구르르 굴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민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새끼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끓어오른 것은 공포가 아닌 죽음을 불사한 분노였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저는 박철수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로 박철수의 바지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인연이, 나. 박철수는 당황하여 저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제 낡고 삭은 티셔츠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직.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낡은 티셔츠가 왼쪽 어깨부터 가슴팍까지 대각선으로 쭉 찢겨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제 하얀 어깨와 쇄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환한 조명 아래 제 왼쪽 어깨뼈 부근에 있는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불에 지진 듯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어른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어깨뼈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 새끼손가락처럼 가늘게 흘러내린 모양의 붉은 상처, 그 흉한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계단 위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윤사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사모의 뇌리에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27년 전 10월 12일 아침,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사골국을 식탁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5살 지수가 엄마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중심을 잃은 윤사모가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다. 아, 뜨거워. 으앙.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어깨로 쏟아졌다. 연한 살이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고 국물이 어깨뼈를 타고 새끼손가락처럼 가늘게 흘러내렸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려던 찰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화상 입은 어깨에 나비옷만 걸친 채 저거. 윤사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몸에 난 흉터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이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었습니다. 윤사모는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윤사모의 기겁할 정도의 고함 소리에 박철수와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박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있는 박철수의 손을 미친 듯이 핥히고 때려 떼어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 여자는 도둑년이라니까요. 박철수가 황당해하며 소리쳤지만 윤사모는 들리지 않는 듯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고 그 붉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울퉁불퉁한 살결. 27년 전 자신이 낸 상처, 자신이 평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그 죄책감의 흔적. 윤사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였니? 내가 지수였어? 네. 내 새끼였어? 저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윤사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왜 갑자기 방금 전까지 저를 도둑년이라며 매몰차게 내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제 흉터를 만지며 우는 것일까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래,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그때 그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그때 대인 거잖아. 맞지? 응.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흉터. 고아원 원장님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단다. 아마 큰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끓는 국물. 그때 되었다고? 그 순간 김 회장도 사태를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사모가 어루만지는 흉터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상처, 맞아요. 맞아요, 여보. 우리 지수예요. 이거 봐요. 내가 낸 상처. 내가 국 쏟아서 생긴 그 흉터랑 똑같잖아요. 윤사모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김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리며 구박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내려 했다니. 이게 무슨... 그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박철수가 눈을 굴리며 깐죽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부부께서 단체로 노망이 나셨나? 이 여자가 딸이라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몸에 흉터 하나 있다고 재벌집 딸이면 대한민국 화상 환자는 다 회장님 자식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년은 꽃뱀이라니까요. 박철수가 다시 제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해성그룹 총수의 위압감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경호원, 뭐하고 있나? 우렁찬 호통에 경호 실장과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놈 당장 끌어내, 무릎 꿇려. 네, 회장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철수를 제압하여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억소리. 박철수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 김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최 실장을 향했습니다. 자네,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보지? 회장님. 최 실장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팀 불러. 지금 당장. 김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사모는 저를 품에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따뜻한 체온이 제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 지수야, 내 새끼. 엄마가 널 못 알아보고 널 도둑 취급하고. 윤사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이유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품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이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핏줄을 이어주는 붉은 실이었다는 것을. 나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잃어버렸던 거구나. 폭풍 우 치던 밤.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거실 한복판에서 27년 만에 멈췄던 운명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무릎 꿇린 박철수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저를 향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원망했던 날 버린 부모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부모는 27년간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 아빠, 32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도 댐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미워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2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널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널 잃어버려서. 못난 부모라서.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진부한 말이 기적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지민이가 윤사모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악마가 사라진 저택에 비로소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태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철수는 경호원들에 의해 지하실 창고로 끌려가 처박혔고 못하도록 거실 구석에 감시를 받으며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해성그룹 전담 의료진과 유전자 분석팀이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저는 윤사모가 덮어준 밍크쇼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지민이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잠들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 의료진이 제 입안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동안 저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윤사모의 구강세포도 채취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 그리고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사모님. 정말일까? 내가 이분들의 딸일까? 만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추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32년 인생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행으로 진행됩니다. 해성 바이오텍 긴급 DNA 대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4시간이면 나옵니다. 의료진이 샘플을 들고 떠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윤사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저를 잡은 악령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강했습니다. 검사 따위 필요 없어. 난 알아. 내가 내 딸 지수라는 걸. 엄마는 알아. 윤사모가 제 멍든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27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제발 이번만은.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최 실장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친자임이 밝혀지면 나비옷을 훔치고 반지를 넣어 누명을 씌운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야. 제발 아니라고 나와라.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나와라. 최 실장은 속으로 악마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윤사모가 따뜻한 차를 건네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도 여기 있고.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면? 그럼 저 흉터는 뭐지? 우연히 비슷한 상처? 그럼 저 나비옷은? 세상에 똑같은 옷이 2벌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노란색 대봉투.
그 안에 제 운명,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봉투를 뜯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봐요.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윤사모가 저를 껴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지직, 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봉투 안에서 용지 2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바쁘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그래프와 수치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하단에 적힌 굵은 글씨. 김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1초, 2초, 3초 흘렀습니다. 갑자기 김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네.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윤사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라고 나온 건가? 나는 이분들의 딸이 아닌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종이를 들어 아내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으로 선명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율 99.999%. 윤사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9%.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숫자.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증명. 제게도 부모가, 그것도 저를 애타게 찾던 부모가 있다는 사실. 지수야. 김 회장이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고 침착하게 살아온 그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 새끼, 내 딸 지수야. 애비가 죽일 놈이다. 바로 코앞에 두고 내 집 부엌에서 일하게 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우고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김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윤사모도 기어와 제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이고 남의 집 식모살이 시키고 그 매를 맞으면서 살게 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32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아니,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 단어, 입안에서 맴돌던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도 댐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미워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2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널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널 잃어버려서. 못난 부모라서.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진부한 말이 기적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실장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되찾은 김 회장의 눈은 이제 매가 되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 김 회장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거기서 최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은 이제 끝났습니다. 피해 심판을 예고하는 차가운 분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나비옷을 훔쳐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부모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야. 제 안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저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 실장. 네, 회장님. 지하실을 준비해. 오늘 청소를 좀 해야겠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택 전체를 얼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하실. 평소엔 와인 창고로 쓰이던 서늘한 공간이 오늘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의자에 앉아 바닥에 널브러진 두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실장과 박철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사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개처럼 일한 세월이 20년이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실장은 이마가 깨질 듯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눈빛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개처럼? 아니지. 쥐새끼처럼 갉아먹었지. 김 회장이 손짓하자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최 실장 면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날리며 최 실장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내역, 식자재 납품업체 리베이트, 거기다 내 금고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현금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놈이 내 피부치인 척하며 꼬리 흔들 때마다 역겨웠지만 그래도 피부치라고 봐줬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딸의 나비옷을 훔쳐? 내 아내의 반지를 훔쳐서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나비옷. 그래, 내 나비옷. 회장님, 그게 어디 숨겼나? 김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딸이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온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나비옷. 어디 처박아뒀어? 최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 안 하면 찾아낼 거야. 내 집, 내 차, 내 사물함. 이 저택 구석구석까지 다 뒤질 테니까. 어차피 시간 문제지. 서재 책장 뒤편입니다. 백과사전 뒤에 숨겨뒀습니다. 김 회장이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10분 후 경호원이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윤사모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기고 옷을 펼쳤습니다. 하얀 명주에 노란 나비, 왼쪽 소매 끝에 작은 핏자국. 이게 맞아. 내가 지수한테 입혔던 바로 그 옷. 윤사모가 옷을 얼굴에 묻고 흐느꼈습니다. 27년간 잃어버렸던 딸의 흔적. 저는 그 옷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쥐어주신 그 옷. 내가 32년을 품고 살았던 그 옷. 김 변호사, 뭐하고 있나? 네, 회장님. 최 실장, 횡령죄절도 제사문서 위조 재무 고제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최 실장 명의로 된 아파트, 차, 통장 전부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면 갈 곳도 쓰실 돈도 없을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실 테니까요. 안 돼. 회장님, 제발. 최 실장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에서 썩게 생겼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짐짝처럼 최 실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지하실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술이 덜 깬 눈으로 건들거렸습니다. 이보시오, 회장님. 남의 집안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거 아니요? 저 여자가 회장 딸이면 다예요? 어쨌든 내 마누라잖아. 법적으로 부부라고.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 박철수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한식을 터뜨렸습니다. 부부? 그래, 법적으로는 그렇지. 김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철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거다. 김 회장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박철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진 도박빚. 원금만 3억이더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지. 손목이 잘린다고 떠들면서 말이야. 박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샀다. 네. 내가 진 빚. 채권. 내가 사채업자한테 전부 사들였다고. 이제 너의 채권자는 나다. 박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자신의 빚을 샀다는 말은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갚아라. 당장. 회장님, 저 돈 없습니다. 아시잖습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김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상습도박죄, 가정폭력죄, 아동학대죄, 그리고 오늘 주거침입죄와 협박죄까지. 변호사들이 계산해보니 징역 10년은 좋게 나오겠더군요. 10년이라니요. 말도 안 돼. 감옥에서 썩으면서 빚 갚아. 내 놈이 죽는 날까지 추징할 테니까. 여보, 서연아, 나 좀 살려줘. 박철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회장 등 뒤에 서 있던 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는 제 바지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때릴게. 도박도 끊을게. 지민이 아빠잖아. 애 아빠를 감옥에 보낼 거야? 응?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목소리에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민이 아빠? 웃기지 마. 당신은 지민이 밥값까지 훔쳐서 도박장에 쑤셔 넣은 악마야. 지민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 있어? 내 몸에 멍들고 피날 때 약 한 번 발라준 적 있어? 제 눈에서 도끼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아빠도 남편도 아니야. 그냥 짐승이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되찾은 제 진짜 이름을 악마의 면전에 대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서연이 아니야. 내 이름은 김지수야. 해성그룹 김 회장 회장의 딸 김지수라고. 다시는 내 이름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박철수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이 깔보고 때리던 마누라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같은 존재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끌어내. 김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박철수를 개 끌듯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아, 지수야, 한 번만. 으악.
박철수의 절규가 닫힌 철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차가운 감방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자신이 때린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썩어갈 것입니다. 지하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웠다.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씻어내고 비로소 자유를 얻은 자의 해방감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윤사모가 나비옷을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방에서는 지민이가 윤사모가 덮어준 담요를 덮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악마가 사라진 저택에 비로소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1년 후 다시 10월 12일 5살이 된 지민이가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내가 그린 나비. 허허, 우리 강아지 그림 잘 그리네. 할아버지한테 줄 거야? 네, 할아버지 제일 좋아해요. 김 회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야. 지수야, 이리 와서 간 좀 봐봐.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어떠니? 윤사모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사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눈가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다니까요. 앉아서 쉬세요. 제가 웃으며 다가가자 윤사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 생일 미역국은 내 손으로 끓여야지. 지난 27년 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려면 엄마는 쉴 틈이 없어. 윤사모는 제 입에 국물을 떠넣어주며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때? 맛있어?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 젖은 찬밥을 삼키며 죽은 딸은 좋겠다고 부러워했었죠.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그 죽은 딸이 바로 저였고 1년 뒤 이렇게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게 될 줄은요.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향 냄새도 영정사진도 곡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3단 케이크와 형형색색의 풍선, 그리고 김 회장이 직접 고른 장미 백송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손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끄기 전 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빌 소원이 없네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꿈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리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후, 촛불이 꺼지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윤사모가 저를 의지할 데 없이 껴안았고 김 회장이 지민이를 목마 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행복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뜯고 사진을 찍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민이와 부모님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혼자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청담동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잃어버린 27년은 어디로 간 걸까?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며 삼켰던 눈물들, 너 엄마 아빠 없지? 라는 놀림에 있어. 나 데리러 올 거야. 라고 거짓말하던 순간들, 남편에게 맞으며 삼켰던 비명들, 제발 그만해요라고 빌다가 입을 다물고 그냥 맞은 채 버티던 밤들, 지민이가 배고프다고 올 때 줄밥이 없어 통곡하던 순간들, 그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걸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7년. 만약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피아노를 배웠을까요? 유학을 갔을까요?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대신 저는 움츠러들고 눈치 보고 매 맞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아. 지수야. 뒤에서 윤사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엄마. 여기 계셨어요? 괜찮아? 윤사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난간에 기대어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가 웃을 때도 가끔 먼 곳을 보는 거.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단 1분만 더 지켰어도. 윤사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겪었을 그 고통들. 엄마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도망쳤다며? 남편한테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었다며? 엄마,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너한테는 27년의 상처야. 그게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잖아. 윤사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 시간을 돌려줄 순 없어.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남은 시간은 엄마가 너를 지킬게. 다시는 아프지 않게. 다시는 외롭지 않게. 저는 윤사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함께 안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혜성복지재단 이사장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 회장이 제게 맡긴 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과 미혼모 시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게,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 신청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수진 가명, 8세. 부모 사망 후 고아원 입소. 저는 그 아이의 얼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큰 눈망울에 담긴 저와 똑같은 슬픔. 이 아이는 나처럼 27년을 헤매지 않게 해주고 싶어.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원 승인. 그리고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은혜 가명, 32세. 가정폭력 피해자. 2자녀와 함께 긴급 피난. 제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의 나야. 저는 또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긴급 지원 승인. 쉼터 배정. 법률 지원 연결. 퇴근길.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서두르고, 누군가는 지쳐 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사는구나. 그때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좀 보세요. 제가 고개를 돌리자 길 한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옷은 남루했고 아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혹시 집을 나온 걸까? 저는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해성복지재단 이사장 김지수. 여기 전화하세요. 숙소도 드리고 법률 지원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당신처럼 도망쳤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이제 제가 당신 손을 잡고 싶어요. 여자는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랑 쿠키 만들었어. 엄마 거 남겨뒀어.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지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1년 전처럼 굶주려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5살 아이답게 가벼웠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7년을 헤매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나비처럼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니까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27년 만에 돌아온 집, 그곳에서의 첫 번째 생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날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란 나비가 창가에 앉았다가 다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27년을 헤매던 나비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임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나요? 기억하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받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